네, 오늘이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15장을 커버하고 끝날 건데요. 지난 시간에 TCP가 가진 여러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 뭐 지금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30년 전에 TCP가 처음으로 디자인되던 당시에는 패킷 하나를 보내는 것을 절약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두 개의 알고리즘이 모두가 다 그와 같이 패킷 쓸데없이 패킷 전송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695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이제 다루기 시작한 딜레이드 애크놀리지먼트라고 하는 것이죠. 딜레이드 애크놀리지먼트는 말 그대로 애크놀리지먼트를 보내는 것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TCP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TCP는 데이터 패킷을 받으면 받았다는 이야기를 바로 안 해줍니다. 일단은 뭉개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끝까지 안 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당연히 샌더 쪽에서 뭐 하고 있죠? 패킷 보내면 원칙적으로 타이머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타이머가 울리게 되면은 재전송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태까지는 막아야 되겠죠. 그런 사태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즉 RTO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재전송하게 되는데 RTO라고 하는 것이 표준에 따르면 이제 1초 최소 1초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계산한 값이 1초보다 크게 되면 그 계산한 값에 따라서 재전송 기다렸다가 재전송하게 되겠고요. 그게 재전송하는 첫 번째 메커니즘이고 두 번째는 이제 fast retransmit에 의해서 좀 빨리 전송하는 게 있죠. 재전송을. 어쨌든 이제 샌더 쪽에서는 애크놀리지먼트를 우리가 너무 뭉개고 있다가 안 보내주는 바람에 샌더 쪽에서 애크놀리지먼트를 제 시간에 못 받게 되면 재전송이 일어나서 쓸데없는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딜레이를 시키되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가게 되냐면 거기 695페이지 중간쯤 보면 노트가 나와요. 굵은 글씨로 노트라고 써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보면은 Many implementations use a maximum of 200 milliseconds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00 millisecond 타이머라고 하는 또 시스템 타이머를 사용해서 애크놀리지먼트를 안 해주고 미적거리는 시간을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거리는 시간 동안에 뭐 하는 거냐면 상대편으로 가는 데이터가 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웹서버에 클릭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URL을 HTTP 명령을 써서 달라고 했단 말이죠. TCP 입장에서는 그게 데이터예요. HTTP 입장에서는 그게 뭐 메서드고 뭐 커맨드고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TCP 입장에서는 똑같은 데이터죠. 실어 나르는 거죠. 그래서 짧은 이제 그 웹페이지 주세요 하는 그 내용의 HTTP 언어가 웹서버로 배달되죠. 그러면 웹서버가 그거를 바로 애크놀리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애크놀리지먼트를 잠깐 홀드 시켜놓고 상대편으로 갈 데이터가 있나를 본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있죠, 당연히. 그죠? 웹서버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웹서버를 달라고 한 게 아니죠. 웹페이지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주겠죠. 웹페이지를 이제 한 패킷에는 아마 못 실을 거고 여러 패킷을 동원해 가지고 실어 나를 텐데 그 패킷에는 이미 헤더에 무슨 필드가 있냐면 애크놀리지를 하는데 필요한 두 개의 필드가 다 계속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있을 거기다 넣어서 그 정보를 일종의 스냅샷을 우리가 찍어서 보내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봤을 때 어디까지 받았고 그다음에 그 기점으로 그 지점 기준에서 그 시퀀스 넘버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의 버퍼 공간이 남아 있다.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건데 근데 데이터 패킷 어차피 갈 건데 거기에 쓰면 되지. 뭘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애크놀리지먼트 패킷을 그냥 생으로 만드냔 말이에요. 40바이트짜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두 개의 애크놀리지먼트 정보를 넣어갖고 패킷을 하나 쏘고 나서 또 나중에 데이터를 보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차피 데이터에 그 두 가지 정보를 실어 보낼 수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TCP 리시버는, 그러니까 TCP 리시버가 따로 정해진 거 없어요. 양쪽이 샌더이자 리시버, 왜냐하면 데이터 채널이 다 양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어떤 데이터 채널에 있어서 리시버는, TCP 리시버는 하는 일이 뭐냐? 데이터가 오면 받되 애크놀리지를 바로 안 해주고 잠깐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혹시나 해서. 근데 혹시나가 항상, 거의 항상 통해요. 그래서 딜레이드 애크놀리지먼트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의 애크놀리지먼트라도 생 애크놀리지먼트들을 좀 줄이자 이거죠. 그것이 원래 딜레이드 에크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제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딜레이드 에크를 하게 되면 사실은 하게 되면이 아니라 켜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끄지 않으면 그냥 켜져 있어요. 어떻게 끄느냐? 윈도우즈 같은 데서는 레지스트리 에디팅을 해야 돼요. 레지스트리에 들어가서 에디팅을 해서 난 딜레이드 에크를 쓰기 싫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모든 TCP 커넥션에 대해서 그냥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딜레이드 에크를 하고 보면, 실제로 지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My sports channel, SPO TV. 어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제 저는 TCP를 사용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량을 배달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게 그 동영상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항상 여러분이 여기서 패턴을 관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TCP 이 세그먼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실은 세그먼트, 이게 랭스가 1484 그러면 1500바이트가 이더넷의 MT이기 때문에 왜 1484지? 헤더까지겠죠. 뭐 여튼 그래서 거의 이더넷 크기의 패킷에 지금 데이터를 계속 실어 오고 있어요. 계속 실어 오고 있고, 애크놀리지먼트가 가끔 보이게 되는데, 애크놀리지먼트가 가끔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그 데이터 하나마다 애크놀리지먼트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선 상당히 많은 데이터 패킷들을 수령한 다음에 애크놀리지먼트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매번 받을 때마다 에코하는 게 아니고, 꾹꾹 참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쏘는 거예요. 실제로 애크놀리지먼트가 어떻게 되나 보죠. 시퀀스 넘버를 좀 관찰해 보죠. 306, 306, 310 맞겠죠? 113으로 가는 게 맞죠? 여기 이제 16315가 우리 거고요. 저 39가 이제 우리 컴퓨터죠. 7412, 128, 132 유튜브 서버였을 것이고요. 포트 번호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7742.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1대1이 아니고 n대1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럼 어디 봅시다. 이게
39.04348초에 갔고요. 저쪽에 38.99초니까 43. 이거는 딜레이 될 경우네. 봅시다. 애크놀리지먼트의 성격을 좀 봐야 되는데. 좀 봅시다. segment frame 1541.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있죠 지금? 15342. 예. 요게 에크 번호가 306200이고요. 시퀀스 번호가 340 30489에서 306. 예, 요거에 바로 에크네요. 그러니까 341 342 관계에서는 이 342가 바로 341 이놈을 에크하고 있네요. 지금 이 에크하고 요 에크 사이가 시퀀스 넘버 차이가 29774에서 306200에서 29774 빼면 얼마예요? 6200 더하기 2258 8458. 예. 8458 바이트만의 에크놀리지먼트를 하고 있죠. 상당히 오래 있다 에크를 하게 되는데 윈도우 사이즈가 얼마인지 봅시다. 26288 234752. 여기서는 잘 안 보이나요? 오케이. 어쨌든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여러 개의 데이터 패킷마다 하나의 에크가 나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 695페이지 마지막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에 여섯 번째 줄에 마지막에서 여섯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중간에 그 레지스트리 엔트리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이 나오는데 마지막에서 여섯 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The value for TCP ACK frequency can range from 0 to 255 and defaults to 2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TCP ACK frequency가 뭐냐면 이제 몇 개의 데이터 패킷마다 하나씩 에크를 내보낼 거냐라고 하는 그 빈도예요. 그러니까 1대1이 아니고 몇 대 1이냐 이거죠. 몇 대 1이냐 이거죠. 아마 0이 허락된 걸로 봐서는 0의 의미는 딜레이 데크를 쓰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더 읽어볼까요? Setting the value to 1 effectively causes X to be generated for every segment received. 그러니까 0 값은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disable 하라는 얘기는 disable 그 위에 설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0을 쓰면 딜레이 데크를 꺼버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이면은 이제 하나가 오면은 응답을 하라는 건데 하나가 오면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값이 0이면은 이제 disable인데요. 딜레이 데크 알고리즘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패킷 오면 바로 응답하라는 뜻입니다. 패킷 오면 바로 응답하라는 뜻이 되고요. 1부터의 값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요 책에 설명이 안 된 또 다른 그 법칙이 하나 있는데 지난 시간 끝말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딜레이 덱 타이머를 가지고 지금 에크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언제 액놀리지먼트를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고 보내게 되냐면 아까 말한 200ms 타이머가 울릴 때예요. 그러니까 200ms마다 타이머가 울리고 있는데
패킷이 이렇게 계속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이거에 대해서 각각 에크가 나가야 되는 게 정석인데 안 내보내고 여기 요 따르릉 올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보내게 돼 있어요. 기다렸다가 꾹꾹 누르다가 이 지점은 더 이상 이제 그거를 갖다 서프레스 할 수 없는 시점이에요. 여기까지 억누르다가 여기가 되면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 액너롤지먼트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딜레이드 액라고 하는 것의 내용인데 여기에 부과해서 어떤 게 또 있냐면 이 딜레이드 액 타이머가 울리기 전에 에크가 나가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지금 액노리지먼트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역할을 띠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디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걸 갖다 샌더한테 알려주는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내가 추가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윈도우 사이즈 얘기입니다. 그거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빈칸이 얼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데이터를 받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에크한다 그런 경우 아니라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샌더가 리시버한테 지금 데이터를 많이 보내서 결국은 그 리시브 서킷 버퍼가 가득 찼어요. 근데 가득 찼는데 그 받는 응용이 거기서 잘 꺼내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빈 공간이 안 남아 있겠죠. 지난번에 TCP 그림 기억나죠? TCP가 배달을 해주면은 TCP가 받아가 저쪽 TCP가 배달을 해주면은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인 오더 순서대로 왔다 그러면 여기 리시브 사켓 버퍼에 넣죠. 버퍼에 넣어가지고 여긴 커널 아니고 커널 아니니까 여기서 꺼내갈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이 여기다 차곡차곡 넣는단 말이에요. 넣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차버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얘가 무슨 이유로든 바쁠 수 있어요. 그죠? 이 커널이건 응용이건 프로그램들이고 이것이 한 컴퓨터 상에서 돌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뭐 CPU가 어느 쪽에다가 지금 자원을 주느냐에 따라서 뭐 다른 응용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하필이면 이 응용이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데이터를 안 꺼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고 있었다라고 할 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요 공간이 부족하면 이 TCP가 그걸 알게 됩니다. 뭘 통해서 알게 되겠어요? 그렇죠. 윈도우 사이즈라는 필드. 여기서 액노리지먼트가 가면서 뭐 에크가 가든 아니면 데이터가 가든 그 헤더에 윈도우 사이즈라는 필드를 보게 되면 이 TCP가 이거 가득 찼구나. 더 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이것이 플로우 컨트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TCP가 결국 여기 공간이 없으면 못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응용이 어느 순간 딱 깨어나서 읽어나가기 시작해요. 여기를 읽어나가기 시작. 그러니까 전에 여기가 가득 차갖고 못 보내고 있던 상황에서 그래서 얘는 못 보내고 있어요. 데이터가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못 보내고 있었는데 응용이 읽어나가서 여기 새로운 공간이 이렇게 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제는 여기가 비었으니까 얘가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그렇죠?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이 컴퓨터 안에서 로컬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로컬하게 일어났어. 얘는 몰라. 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얘는 보낼 거 다 보냈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액노러지먼트가 가면 거기에 이제 이 변화된 상황을 거기 써줘 갖고 이쪽으로 가서 TCP가 알게 되고 그걸 이제 데이터를 더 보낼 수 있게끔 할 텐데 얘는 전에 연락 받기를 뭐 가득 차서 더 못 보낸대라고 스탑이 돼 있는 상태예요. 패킷을 더 이상 못 보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오면 에크를 줘야지 라고 하는 로직이 통하지 않아요. 데이터가 더 안 온다고 못 와.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얘가 보낼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에크를 보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건 할 수 없어요. 데이터가 안 왔지만 억지로 액노리지먼트 패킷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윈도우 업데이트라고 그래요. 윈도우 업데이트. 그러니까 데이터 패킷이 세그먼트가 오지 않았지만 이 상황을 이쪽 TCP에게 알려줘서 다시 풀어주려고 여기를 다시 너 보내도 돼라고 하는 연락을 주기 위해서 액노러지먼트를 보내게 되면 이것이 윈도우 업데이트라고 불리는 액노러지먼트. 그러니까 액노러지먼트라는 게 항상 데이터가 왔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기도 하지요. 그런 경우라면 가지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버퍼에 일정 크기 이상의 공간이 새로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저쪽에서 보내오는 데이터 패킷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으로도 그냥 보낼 수 있어요. 멀쩡하게 그냥 애크놀리지먼트가 하나 룰루랄라 갑자기 생겨서 저쪽으로 갈 수 있다고. 자, 그랬을 때 과연 얼마의 공간이 발생해야 비로소 알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 됩니다. 1바이트 정도 생겼는데 알려줄까요? 혹은 100바이트만 알려줘야 되나요? 아니면 1000바이트 이상이면 알려줄까요? 3000바이트 기준이 뭐예요? 라고 하는 거죠. 질문이. 그래서 기준이 뭐가 되냐면 지금 69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기준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숫자가 1이냐 2냐 3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단위는 MSS예요. Maximum Segment Size. Maximum Segment Size의 단위로 쟀을 때 1이면 1MSS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 알려줘라. 2면은 2MSS의 공간이 새로 생겼으면 알려줘라. 새로라고 하는 것은 전에 TCP가 통보받은 윈도우 사이즈에서 2개만큼 더 진전된 것이에요. 2MSS라 그러면 2MSS만큼 새로운 공간이 더 발생한 그런 경우라면 알려주라는 거죠. 3이라 그러면 3SS만큼. 그래서 여기에 새로 발생한 공간의 양이 얼마냐를 놓고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만큼의 공간이 생기면 알려줄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이 1에서 255까지 가능한데 디폴트는 2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디폴트는 2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유튜브의 경우에 보면은 디폴트가 2 이상인 디폴트 2 값을 쓰지 않고 좀 더 많은 값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니면 제가 auto detect when to respond.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사기를 쳤네요. 또 엉뚱한 값을 보고 있었네. TCP ACK frequency can range from 0 to it determines the number of X outstanding before the 그러니까 거기 이제 디폴트 값이 2라고 하는 것은 TCP ACK frequency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뭘 결정하냐면은 딜레이드 액 타이머가 무시되고 에크가 보내줄 수 있는 밀린 에크의 개수네요. Determines the number of X outstanding before the delayed ACK timer is ignored. 그러니까 몇 개의 에크를 무시하고 있다가 보낼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 디폴트 값이 2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윈도우 업데이트랑은 또 다른 이야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몇 개가 되었든지 간에 딜레이드 액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무조건 가자라고 하는 것이 딜레이드 액였는데요. 지금 설명되고 있는 책에서 설명하는 대상 커널은 어떻게 동작하게 되어 있냐면 요 개수를 세는 거예요. 요 개수를 세 가지고 이것이 일정 개수 이상이면은 이 타이머가 울리기 전이라도 에크를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개 밀린 상태, 3개 밀린 상태 이런 거 세 가지고 3개가 밀렸다 그러면 3으로 세팅되어 있으면 TCP ACK 프리퀀시가 3이다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죠. 윈도우 업데이트도 아니고 딜레이드 액 타이머가 울린 것도 아니지만 지금 내가 억누른 에크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일정 개수 닫아들게 되면은 무조건 에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인데 자, 정리를 할게요. 695페이지의 내용이 좀 복잡하게 설명돼서 저도 헷갈렸는데 정리할게요. 자, 거기에 그 중간에 보면은 폰트가 좀 달라지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노트 아래에 쭉 내려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inet.tcp.delayedACK 하는 베리어블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보이나요? net.inet.tcp.delayed underscore ACK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베리어블의 값은 0, 1, 2, 3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net.inet.tcp.delayedACK라고 하는 변수가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네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은 0, 1, 2, 3이단 말이에요. 0, 1, 2, 3. 그 0은 아까 얘기했듯이 디세이블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딜레이드 에크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이라는 값은 always delay래요. always delay고 그 다음에 2라는 값은 act every other packet이라고 되어 있죠. 패킷. 3번은 auto detect 이렇게 되죠. when to respond. 그래서 디폴트 값이 여기서는 3번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 옛날에는 이제 디폴트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옛날 디폴트가. 그래서 아까 윈도우 업데이트 얘기 나올 때 이야기가 이거예요. 2번. 윈도우 업데이트. 그러니까 두 세그먼트만큼 빈 공간이 새로 생기면 애크놀리지먼트를 보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 옛날에는 패킷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몰려들면 계속 그 리시버 쪽으로 패킷들이 오게 되면 응용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읽어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 들어오게 되면은 동시에 응용이 읽어내가면서 하나 읽어내고 두 개 읽어 뭐 이런 식으로 패킷 단위로 읽지는 않지만 어쨌든 두 MSS만큼을 읽어내가면 그것이 저쪽에서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에요. 그래서 두 MSS만큼 빈 공간이 생기면 딜레이드 타이머가 울리기 전에 에크가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패킷 두 개마다 애크놀리지먼트 하나가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겠죠? 자, 줄을 지어 들어옵니다. 줄을 지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대로 두 개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응용이 계속 줄 지어 들어오는 애들을 다 읽어내게 되면 두 개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개의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줄을 지어 들어오는데 조금 슬로우 비디오로 보죠. 그 버퍼 안에 두 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두 명을 읽어내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그 두 명이 들어왔던 자리가 새로 비게 되잖아요. 그만큼은 무조건 알려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패킷 들어올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마치 데이터 패킷 두 개마다 애크놀리지먼트가 하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은 딜레이드 에크라는 알고리즘하고 그와 같이 두 MSS만큼 이상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 상대편에게 샌더한테 알려줘라고 하는 두 개의 원칙이 그 복합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act every other packet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책이 설명하기를 디폴트가 어디로 옮겨갔냐면 auto detect when to respond라고 돼 있고 그래서 두 개니 뭐니 하는 기준이 아예 없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네가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할 때 그 밑에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TCP ACK frequency라고 하는 밸류를 보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 TCP ACK frequency는 디폴트 값이 2가 되는데 TCP ACK frequency 디폴트 값이 2인데 여기서는 뭘 보게 되냐면은 sign ACK 그러니까 number of suppressed ACK가 되겠죠. 이 when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내가 안 보내고 억눌렀던 애크놀러지먼트의 개수가 몇 개까지 차올랐느냐라고 하는 걸 세라는 이야기죠. 근데 디폴트가 얼마라고요? 디폴트가 2개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옛날에 act every other packet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비헤이비어 그렇잖아요. 패킷 2개 들어오면 원래 에크 하나씩 딱딱 보내줬어야 되는데 억눌렀으니까 2개가 찼죠. 그래서 에크가 하나 나가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여기서는 얘는 이게 2가 2보다 커 보여요. 왜 그러냐면 훨씬 더 많은 패킷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나가게 에크가 나가고 있으니까 2 이상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약간 불규칙하죠. 어떤 때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받고서 에크가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3개를 받고 에크가 나가기도 하죠. 그것은 중간중간에 뭐가 끼었기 때문이에요. 딜레이드 액 타이머가 또 나름대로 계속 돌고 있잖아요. 걔가 지금 몇 개 들어왔는지 세가면서 타이머가 울리는 거 아니거든요. 걔는 그냥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르릉 울릴 때마다 또 나가기 때문에 애크놀리지먼트가 어쩔 때는 이 원칙에 의해서 나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딜레이 덱 타이머가 그냥 울려버려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렇게 불규칙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695페이지. 그래서 요 베리어블의 값을 0, 1, 2, 3으로 놓고 옛날 디폴트는 2였는데 지금 디폴트는 3이고 이때는 쌓인 에크의 개수를 제한해 놓고 그만큼 쌓이면 보내든지 아니면 딜레이 덱 타이머가 그 쌓인 만큼 이전에 울려버리면 그냥 또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딜레이 덱 타이머가 TCP 리시버 쪽에서 애크놀리지먼트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동작하는 거라면 15.4절에 나온 네이글 알고리즘은 TCP 샌더 쪽에서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TCP가 두 개의 채널을 열고 통신을 합니다. 이게 TCP 샌더가 여기 있죠. TCP 샌더가 또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 데이터 채널에 대해서는 TCP 샌더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TCP 리시버 쪽에서 뭐가 돌고 있죠? 네이글 알고리즘이 돌고 있어요. 네이글이 저기 딜레이드 에크. 딜레이드 에크가 돌고 있죠. 이쪽 데이터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리시버 쪽에서 딜레이드 에크가 돌고 있어요. 샌더 쪽에서는 지금 공부할 네이글 알고리즘이 돌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글 알고리즘 돌고 있어요. 자, 이 딜레이드 에크는 뭘 절약하기 위해서냐면 애크놀리지먼트 패킷의 개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생으로 나가는 에크들을 줄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편으로 가는 데이터 편에 실어 보내버리면 되니까. 데이터 패킷의 헤더에 어차피 에크 정보를 실을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이글 알고리즘은 뭐를 줄이자고 하는 거냐면 스몰 패킷들을 줄이자는 거예요. 스몰 패킷들. 이 스몰의 정의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뭔가 타닥타닥 이렇게 치고 있어요. 응용에서. 키스트로크를 막 하고 있는데 통상 이런 인터랙티브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거의 키스트로크 하나마다 패킷 하나가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있다. 난 1분에 300타야, 500타야 뭐 이러고 있지만 이 TCP나 이 인터넷 프로토콜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굉장히 슬로우 비디오로 움직이고 있어. 그거 알죠? 비디오 천천히 돌릴 때 나오는 거. 하면서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 근데 이거 누를 때마다 패킷이 평평 튀어나간다. 그런데 그 패킷들은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키스트로크 하나 했다고 글자 하나 싣고 간단 말이에요. 글자 하나 싣고. 그러니까 헤더가 TCP 헤더 최소 20바이트, IP 헤더 최소 20바이트였고 최소 40바이트인데 짐은 1바이트나 2바이트나 뭐 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분수죠. 그런 가분수 패킷들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네이글 알고리즘의 주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 네이글 알고리즘의 주요 아이디어에서 이 스몰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smaller than MSS예요. 이 사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기 때문에 뭐 키스트로크 하나씩 싣고 나가는 패킷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스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1바이트, 2바이트짜리 패킷들도 스몰 패킷이지만 MSS가 예를 1460이라고 할 때 1459바이트를 싣고 가도 스몰 패킷이에요. 정의에 의하면. 스몰러 된 MSS니까 풀로 MSS만큼 다 채우지 못했으면 그건 스몰 패킷이에요. 근데 이렇게 스몰 패킷인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런 스몰 패킷들을 줄여갖고 뭘 하자는 것이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일단 목표는 뭐냐면 그런 스몰 패킷들에 실려가는 데이터를 패킷 하나에 다 태우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60명이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하면 어딘가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 한 사람씩 택시 태워 보내면 얼마나 비싸? 대안이 뭐예요? 그럼 싸게 가는 방법은 버스 한 대에 다 태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약속 시간을 잘 안 지켜. 그래서 뭐 10시까지 와 그랬는데 뭐 10시 9시 59분에 한 사람 오고 10시 3분에 또 찔끔찔끔 하나씩 둘씩 들어와요. 그럼 다 모일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잖아. 한 버스에 다 태워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쳐도 이게 슬로우 비디오란 말이야. 그래서 찔끔찔끔 들어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뭐 다 올 때라는 것도 정의가 안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만 모아서 대신 좀 모아서 보냅니다. 그럼 예전에 한 바이트씩 싣고 가던 것보다 두 바이트를 많이 실어도 효율은 200%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세 바이트 실을 수 있으면 300%고 엄청난 효율 향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동안 좀 모아서 걔네 같이 태워서 보내요, 같은 패킷에. 그것이 네이글 알고리즘의 주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또 그 정의해야 할 부분이 있죠. 그러면 얼마까지 기다려야 되냐? 얼마까지 기다려서 모아서 보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네이글 씨의 대답은 뭐냐면 패킷이 작은 패킷을 어쩔 수 없이 지금 보냈다고 치자고요. 뒤에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작은 패킷을 하나 보냈어요. 그럼 걔가 나가서 그놈에 대한 애크놀리지먼트가 돌아올 때까지, 즉 라운드 트립 타임 동안은 그 뒤에 혹시 작은 패킷이 작은 데이터 조각이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샌드 사켓 버퍼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걔를 패킷으로 만들어서 보내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싣고 누가 갔어요, 패킷이. 근데 걔에 대한 에크가 아직 안 돌아왔는데 조그만 데이터 덩어리가 또 똑똑 떨어지고 있어요, 샌드 사켓 버퍼 쪽으로. 그랬을 때 얘네들 바로바로 패킷으로 안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쌓이게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이걸 모았다가 한 패킷에 실어 보내냐? 전에 보냈던 스몰 패킷에 대한 애크놀리지먼트가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이제는 통금이 해제된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 지금까지 모인 애들 다 일로 와봐. 한 차 타,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TCP 패킷 트레이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사실 여러분이 안 배운 알고리즘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수의 알고리즘과 원칙이 서로 이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돌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레이스를 보고서 금방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책에 나온 예를 좀 그 네이글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예는 698페이지 좀 가볼까요? 698페이지 보면 네이글 알고리즘의 동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지금 그 69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사다리처럼 생긴 그 그림 보시면 되겠는데, 그 왼쪽에 보게 되면은 지금 1, 2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아래쪽으로 나가는 화살표가 두 개가 보이죠? 그게 이제 데이터 패킷이에요. 그래서 1번 데이터 패킷이 나가고 2번 데이터 패킷이 나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스몰 패킷들이 사실은. 그래서 네이글 알고리즘을 꺼버리면 이렇게 가지만 실제로 네이글 알고리즘이 켜져 있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이글 알고리즘도 켜져 있는 게 디폴트입니다. 자, 켜져 있으면 오른쪽 그림같이 변해요. 자, 맨 처음에 1번이 나가면 왼쪽 그림에서는 바로 2번 패킷이 준비된 대로 가버렸죠. 오른쪽으로 떠나고 있는데 그렇게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하면 1번 패킷이 갔다가 뭐가 돼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애크놀리지먼트가 돼서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통금이에요. 샌더 쪽에서 못 가. 2번 패킷을 만들 데이터가 있지만 너무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 두 번째 화살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2라고 돼 있고 EC1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이제 2번 이 전체 그림에서 두 번째 패킷이라는 뜻이에요. 2번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 뒤 가로치고 EC1이 중요해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애크놀리지먼트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비로소 지금 3번이라고 표시된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패킷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물론 그 사다리의 길이를 여러분이 보시면 오른쪽이 훨씬 더 길어졌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데이터량을 보냄에 있어서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소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 우리 그 인터넷 초기 할아버지들한테는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시간 오래 걸리는 것보다 패킷을 많이 쓰지 않는다. 왼쪽을 보세요. 얼마나 선이 막 많은지. 근데
오른쪽으로 보면 약간 성그러졌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전에 예를 들어 한 바이트 태우고 갈 걸 두 바이트 태우고 가니까 패킷의 개수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네이글 알고리즘이 그런 일을 하는 거고요. 근데 네이글 알고리즘을 699페이지 보면은 15.4.2절에 어떤 얘기가 오냐면 네이글 알고리즘 꺼버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디세이블링 더 네이글 알고리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그 마우스의 움직임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대편에게 전달하고 싶다. 내 마우스의 움직임을. 그 마우스 샘플링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의 위치를 탁탁탁탁탁탁 찝어요. 찝는데 그 패킷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마우스 위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찝어낸 위치 정보가 천 몇백 바이트 안 돼요. 몇 바이트씩이라고 겨우. 그런데 그걸 빨리빨리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내가 패킷을 이렇게 쏴주고 싶은데 네이글 알고리즘이 통상 켜져 있기 때문에 디폴트로 켜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번 탁 그 위치를 샘플해 갖고 패킷으로 빵 쏴주고 걔가 돌아올 때까지는 뒤에 몇 번을 샘플링 했든지 한 패킷으로 못 가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모여서 가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리시버 쪽에서 그걸 바라볼 때는 어떻게 마우스 포인터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면 맨 처음에 이렇게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면 샘플이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요거 하나를 패킷으로 만들어 보내고요. 그다음에 원래대로라면 패킷 또 여기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예를 들어 한 3개쯤 모여서 나가면 이게 이렇게 한 패킷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리시버 쪽에서는 마우스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휙 움직이고 여기 있다가 갑자기 휙 움직이게 돼. 약간 저키한 무브먼트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어떤 그 특정한 응용을 두고 얘기한 거지만 이거 말고도 이런 식의 실시간 움직임을 바로 그냥 조금 저쪽에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네이글 알고리즘 켜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부드럽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어떤 응용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혹시 응용을 짜다가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다. 작은 데이터라도 바로바로 전달을 해줘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 네이글 알고리즘을 꺼줘야 돼요. 근데 딜레이드 액하고 네이글 알고리즘의 경우에 다 끄는 얘기를 했었는데 딜레이드 액하고 네이글 알고리즘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하면 딜레이드 액는 여러분이 끄잖아요. 그럼 레지스트리에 들어가서 그걸 에디팅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만드는 모든 TCP 커넥션에는 딜레이드 알고리즘이 안 돌아가게 돼요. 글로벌이에요. 전체 TCP 커넥션에 적용돼요. 그런데 네이글 경우에는 커넥션 바이 커넥션으로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TCP 커넥션은 내가 네이글 알고리즘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사켓을 열 때 아예 사켓 옵션으로 줘버리면 돼요. 그 옵션이 TCP 노 딜레이라는 옵션인데 물론 이제 레지스트리를 아예 에디팅을 해갖고 모든 TCP 커넥션에서 네이글이 쓰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네이글 같은 경우는 커넥션 바이 커넥션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어서 사켓 옵션을 써서요. 네. 네이글 같은 경우에요. 예.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그램에 묶어서 같이 보낸다는 뜻인가요? 여러 가지 데이터 그램이 아니고요. 여러 조각의 데이터, 작은 데이터 조각을 그러니까 샌드 사켓 버퍼에 쌓이고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전에는 들어오자마자 쌓이고 있는 게 아니라 전에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낼 수 있으면 그냥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렇죠. 어차피 데이터라는 게 이렇게 이어지게 돼, 그러니까 이어져 샌드 사켓 버퍼에 들어오면 그냥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700페이지부터는 플로우 컨트롤하고 윈도우 매니지먼트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 얘기만 잠깐 하고 넘어가죠. TCP가 TCP 샌더 입장에서 볼 때 데이터라고 하는 게 긴 데이터의 떡가래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바이트들이 쫙 늘어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트들이 그냥 일렬로 쫙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뚝뚝 잘라서 패킷에 태워서 보내게 되는데 그 하나하나를 세그먼트라고 하고요. 그 패킷 시퀀스 번호는 맨 앞에 있는 요놈들의 번호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처음에 내가 어디까지 보낼 수 있느냐,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내가 이 밀어 넣을 수 있냐 네트워크적으로 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래요. 처음에 플로우 컨트롤, 두 번째가 컨제션 컨트롤이었어요. 그 플로우 컨트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내가 보내고 있는 이 데이터 채널이 끝에 있는 리시브 사켓 버퍼에 얼마나 공간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몇 개를 더 넣을 수 있냐가 결정돼요. 그렇죠? 컨제션 컨트롤은 그 끝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 중간에 있는 바틀넥 라우터가 얼마나 용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맞춰서 내가 또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리시버 중에 약한 놈에 맞춰 갖고 내가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컨제션 컨트롤 말고 컨제션 컨트롤은 사실 16장부터 나오는데 우리 학부 수준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할 거고요. 지금은 플로우 컨트롤 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컨제션 컨트롤은 없다고 치고 플로우 컨트롤 얘기로 생각하고 들으세요. 플로우 컨트롤 할 때 예를 들어 저놈이 윈도우를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여기까지는 지금 받았다고 치자. 리시버가 여기까지는 다 받았어요. 여기까지 연속해서 다 받았으면 뭐라고 액노리지먼트를 뭐라고 하겠어요? 요거 플러스 1이라고 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줘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줘. 얘부터 줘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액노리지먼트 번호의 의미가 그거죠. 쟤부터 달라고. 그리고 하면서 요게 이제 액넘버고 그다음에 요거랑 함께 뭘 주죠? 윈도우 사이즈라는 값을 주죠. 윈도우 사이즈 값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해석되는 값이죠. 요거 플러스 얼마까지 라고 하는 값으로 윈도우 사이즈가 오게 돼요. 이게 윈도우 사이즈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래서 내가 보냈어요. 내가 딱 보냈더니 뭐 세 개를 패킷을 하나, 둘, 셋 쐈죠. 하나, 둘, 셋 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를 제가 딱 받은 순간 저놈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에크를 줬어요. 뭐 딜레이 타이머도 돌아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일이 리시버 쪽에서 아까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거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어쨌든 리시버가 에크를 하나 줬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액노리지먼트를 어떻게 해왔냐면 얘가 이번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나 여기까지 받았어. 여기서부터 줘. 그리고 내가 받자마자 애플리케이션이 그걸 사켓부에서 꺼내갔어.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윈도우 사이즈는 3패킷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샌더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만큼의 창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요만큼의 창이 열려 있고요. 창의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이 계속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창이 오른쪽으로 움직여 가는 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기어가는 벌레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기어가는 벌레가 어떻게 움직이든가요. 꼬리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앞으로 밀고 꼬리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앞으로 밀면서 가죠. 벌레 못 봤어요?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예. 머리부터 이렇게 잡아당기는가요? 그런 벌레는 전 못 봤어요. 꼬리부터 잡아당기고 밀어요. 예. 그거랑 똑같이 움직여요. 꼬리가 다가올 때가 언제냐면 액노리지먼트를 받을 때예요. 꼬리가 다가올 때가. 여기가 꼬리, 여기가 머리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 바이트들이 쫙 늘어서 있는 이 1차원 공간을 벌레 하나가 기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벌레 하나가. 그래서 이게 당겨질 때가 언제냐면 저쪽에서 여기까지 받았어 라고 얘기할 때예요. 그러면 그래? 난 여긴 잊어버려도 되겠구나. 당겨요. 그래서 윈도우의 왼쪽이 당겨집니다. 당겨요. 당기고 나서 그 다음엔 윈도우 사이즈를 봐요. 윈도우 사이즈가 3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 전에는 여기까지였는데 윈도우 사이즈가 가르쳐준 데가 이거 플러스 3이야?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네? 라고 머리를 움직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거는 아직 안 보내요. 이쪽에 있는 아직 보내면 안 돼. 이쪽을 보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죠? 저쪽에서 여기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앞을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 넘쳐요. 가서. 그렇게 안 보낸다고. 이게 플로우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가는데 꼬리가 움직이는 이 폭이나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폭이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어쩔 땐 쫙 당겨져서 그냥 배와 등이 맞붙는 경우도 있어요. 배와 등이 맞붙어 버려. 다시 말해 윈도우 사이즈 0일 때가 있다고.
심지어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앞지르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지? 예. 휘가닥 뒤집어지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이렇게 따라 붙는데 상당히 아주 가깝게 따라 붙을 때도 있고 천천히 올 때도 있고 이게 걸려서 못 나갈 때도 있어. 이 걸릴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저쪽에 패킷 몇 개 보냈는데 중간에 빵꾸 나가지고 5번, 5번, 5번을 외치고 있을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뒤는 도착을 했는데 555야. 그럼 뭐야? 에크 번호가 계속 555라는 건 이 왼쪽 꼬리가 박힌 거야.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주어진 윈도우 사이즈가 있을 때 앞이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못 나가요. 그런 때는. 전진이 안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쾅 하고 올 때가 있어. 5번을 내가 보냈거든. 재전송했거든요. 그럼 갑자기 8 이렇게 나와 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샥 움직이죠. 그렇다고 머리를 추월하겠어요? 그렇지는 않고. 꼬리 기준 플러스 윈도우 사이즈를 하면 다시 머리의 새로운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계속.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실은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한 것을 책에서 701, 702, 703 페이지에 설명하고 있고요. 그림으로 보면은 뭐 지금 그림 15-9나 15-15로 나와 있고요. 이 개념을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합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근데 지금 이것은 플로우 컨트롤만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 사실은 실제로는 컨제션 컨트롤까지 더해져서 이 폭이 얼마냐 뭐 이 움직임에 대해서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원칙적인 얘기만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704페이지에 가면 zero window라는 말이 나옵니다. zero window. 이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한 등과 배가 찰싹 달라붙는 경우예요. 윈도우가 이렇게 꼬리가 따라붙고 머리가 앞서 나가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붙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윈도우 사이즈라는데 뭐라고 적혀있냐? 0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열심히 TCP가 배달해서 리시브 사켓 뽀뽀에 착착착착 쌓고 있었는데 이 응용이 읽어나가는 속도가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차버린 거예요. 리시브 사켓 뽀뽀. 이러면 0이에요. 다시 말하면 샌더가 더 이상 보낼 수 있는 양은 0이 됩니다. 못 보내요. 꽉 차 있으니까. 지금 보내면 넘치니까. 자, 이것이 지로 윈도우 현상인데요. 704페이지. 이건 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이 딴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CPU가 딴 응용을 돌려주느라고 이 응용은 굶기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지로 윈도우 상황이 되면 이건 조금 특별해요.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가 발생해 버립니다.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발생하냐면 지로 윈도우가 되었다. 그럼 아까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한 바 있는데 지로 윈도우가 되면 샌더는 풀스톱이에요. 전송할 수 있는 패킷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 1바이트도 전송 못해요. 스톱. 그러면 이 샌더가 스톱 되었을 때 이 샌더를 다시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더 이상 샌더는 패킷을 못 보내. 그러니까 패킷을 보내가지고 에크 받을 생각은 아예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얘를 풀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리시버 쪽에서 애크놀리지먼트가 오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윈도우 업데이트. 오케이? 내가 뭘 보냈기 때문에 에크 해주는 건 아니지만 내부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말하면 꽉 차 있다가 혹은 뭐 모자라다가 여튼 응용이 읽어내감으로써 새로운 공간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한테 알려주는 거 이게 와야지 비로소 샌더가 풀려서 다시 이 수레바퀴가 다시 굴러갈 수 있다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TCP 애크놀리지먼트 이 윈도우 업데이트를 해주느라고 이 교착 상태를 풀어주기 위한 에크가 리시버에서 실제로 출발할 수 있어요. 응용이 읽어내가서 어느 순간 드디어 리시버 사켓 버퍼가 비어지기 시작하고 일정 크기를 넘어서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는 샌더에게 알려줄 때가 됐다. 그러고서 에크가 땅 출발한다고요. 어디에 실려서? IP 데이터그램에 실려서. 그런데 언제나 얘기하지만 IP 데이터그램은 공평합니다. 누구나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이 애크놀리지먼트가 가다가 죽는 겁니다. 지로 윈도우이기 때문에 샌더는 그거 하나에 매달려 있는데 샌더가 다시 시작하려면 그거 하나가 소망인데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시버 지금 방금 윈도우 업데이트를 해준 리시버는 할 일을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TCP 애크놀리지먼트는 재전송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재전송해요. 그러나 애크놀리지먼트는 한 번 보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구 책임이지? 샌더의 책임도 아니고 샌더는 어차피 지금 프리즈가 되어 있어요. 저쪽에서 제로 하는 바람에. 리시버도 다 할 거 다 했어요. 윈도우 업데이트를 만들어서 보내줬잖아요.
더 이상 재전송할 수 없고 이거는 그건 샌더 책임도 아니고 리시버 책임도 아닌데 락이 걸려버린 거예요. 샌더는 리시버만 쳐다보고 있죠. 언제 나를 풀어주나? 리시버는 나 풀어줬는데 내 연락 못 받았어. 뭐 이런 거지. 예. 정말 그야말로 배달 사고예요, 이거. 예? 그래서 이거 TCP 샌더고 리시버가 어떻게 옴쭉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헬퍼가 필요하죠. 이 교착 상황을 풀어줄 헬퍼가 필요한데 그것이 TCP persist 타이머입니다. 타이머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번 학기는 그것까지는 안 할 거고 persist 타이머. 이 persist 타이머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냥 붙여진 말이 아니고 정말로 끈덕진 타이머가 하나 있어요. 이 persist 타이머가 뭐 하는 거냐면 자, zero window라는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교착 상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zero window가 일단 발생하죠. 그러면 TCP 샌더가 바짝 긴장합니다. 왜냐? 자기 잘못도 아니고 리시버 잘못 아니어도 네트워크에 의해서 그 윈도우 업데이트가 오다가 죽음으로써 완전히 멈춰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머를 하나 돌려서 이거를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걸 깨고 탈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것이 persist 타이머예요. 이 persist 타이머 또한 그 500ms 타이머를 써요. 그 재전송 타이머, 리트랜스미션 타이머가 리트랜스미션이 사용하는 그 리트랜스미션 타이머가 500ms 타이머를 쓰듯이 persist 타이머도 그 바로 500ms 타이머를 쓰는데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지로 윈도우를 받았어요. 리시버한테 0이라고 연락받아서 샌더가 스탑 돼 버렸어요. 자, 그럼 persist 타이머가 싹 돌기 시작합니다. 돌다가 따르릉 울리죠. 울리면 그때 뭐를 하게 되냐면 원칙대로면 데이터를 더 이상 보내면 안 돼요. 윈도우 사이즈가 0이기 때문에 저쪽이 받을 여유가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 바이트를 던져봐요. 한 바이트. 그 한 바이트는 어디서 만들어진 한 바이트냐면 딴 거 아니고 지금 샌드 사켓 버퍼에서 대기하고 있는 놈 중에 맨 앞에서 있는 그 바이트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는 걔를 포함해서 이제 몇 개가 잘려가지고 한 패킷하고 나갈 건데 그 패킷하고 나갈 것이었던 것들 중에 맨 앞선 바이트 그 놈을 실어서 하나의 패킷을 만들어가지고 리시버한테 던져봐요. 짱돌 던지듯이 확 던져봐. 자, 그랬을 때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반응은 이 뭐야 이거 내가 0이라고 했잖아 이럴 수 있죠. 0이라고 했으면 보내지 말아야지 이게 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가만 있어봐. 내가 에크를 보냈는데 그것이 가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되고 에크를 보냈다고 하는 건 빈 공간이 생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한 바이트 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받아줄 수 있죠. 사켓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가 됐던 교착 상황에서는 한 바이트의 도착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리시버는 오케이 수령 액놀리지를 하죠. 그래서 뭐가 가겠어요? 액놀리지면 패킷이 가겠죠. 거기 뭐라고 써 있겠어요? 나 어디까지 받았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꼭 한 바이트까지 받았다고 하겠죠. 전에는 그거보다 하나 적은 것까지 받았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0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 에크를 받으면 샌더가 어떻게 생각해요? 너 풀렸구나. 나한테 이거 했었는데 이거 오다 죽었나 보지?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풀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0인 상황에서 이걸 한 적이 없고 아직까지도 리시버의 상황은 똑같이 윈도우 사이즈가 0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때까지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응용이 그냥 안 읽어내가고 있으면 상황 변화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 경우라면 역시 똑같은 에크 번호가 전하고 같이 갑니다. 똑같은 번호. 그러니까 상황 변화가 전혀 없어요. 똑같은 액놀리지먼트 번호, 똑같은 윈도우 사이즈 0. 그럼 어떻게 돼요? 상황 변화가 없구나. 괜히 짱돌 한번 던져본 거죠. 똑같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전이랑. 그럼 뭐 좀 더 기다리는 거야. 그럼 persist 타이머가 그 persist 타이머라는 이름에 걸맞게 또 끈덕지게 조금 돌다가 다시 한번 또 짱돌을 똑같은 방법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따르릉 울려요. 또 한번 던져봐. 똑같은 반응이야. 또 기다려. 또 따르릉 울려요. 또 던져봐. 언제까지?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상황의 변화란 여기서 윈도우 사이즈가 이렇게 다시 트여졌고 그 하나가 저쪽으로 수용되면. 대강 얘기하면 그래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보다는 더 다른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이 persist 타이머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persist 타이머가 사용하는 500ms 타이머는 원래 retransmission 타이머가 사용하던 그 타이머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퍼시스 타이머가 돌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리트랜스미션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벤트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서로 쫑나지 않아요. 708페이지로 가면요. 실리 윈도우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리 윈도우 신드롬. 이게 얘기가 점점 복잡해져요, 사실은. 실리 윈도우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면 리시버가 자기가 새로운 공간이 얼마 비었다. 새로운 공간이 얼마 비었다를 알려줄 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내용에 의하면 두 MSS만큼 이상 비면 알려준다 이거죠. 그럼 왜 그 이하이면 안 알려줄까요? 새로운 빈 공간이 그냥 무조건 1바이트라도 비면 바로 샌더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큰 공간이 열려야 비로소 알려준다는 거예요. 비로소 알려준다는 것은 그전에는 액노리지먼트를 보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액노리지먼트를 보내는데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윈도우 사이즈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원 MSS가 1460이라고 하는데 1450바이트밖에 빈 공간이 새로 발생하지 않았어요. 애플리케이션이 뭐 그만큼 읽어나갔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해요. 1450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하고 0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다 안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작은 걸 가르쳐주면 어떤 일이 생겨? 그럼 1450바이트짜리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저쪽이 샌더가. 그죠? 근데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패킷을 보내는 걸 원하지 않아요. 리시버가. 그래서 15.5.3의 제목인 실리 윈도우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가끔 포수가 나가서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정 답답하면 투수한테 가서 사인을 막 달려나가서 뭐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경기하다 말고. 근데 포수가 아주 작은 감정의 그 미묘한 떨림에도 바로 투수에게로 달려가서 야, 나 지난번 볼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지?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돌아왔어. 그래서 하나 던졌어. 또 달려나가. 그거 말고 볼 반 개 정도 왼쪽으로. 이게 매번 하면 얼마나 짜증나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리시버도 TCP 리시버도 3바이트쯤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뭐 읽어 나갔어요. 야 3바이트 비었어. 야 받아라. 그다음에 한 10바이트쯤 또 읽어놨어. 또 10바이트 비었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찔끔찔끔 오게 되면 샌더가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렇게 찔끔찔끔 움직이는 거를 리시버가 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찔끔찔끔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작은 패킷들이 양산된다는 뜻이에요. 작은 패킷들이. 그래서 아예 조금 리시버 쪽에서 그 버퍼가 없어가지고 샌더가 못 보내고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새로 생긴 공간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해줘요. 에크를 안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지만 보내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쉬쉬해요. 그냥 0이라고 쓰기도 하고 막 안 가르쳐줘요. 자 그렇게 해서 실리 윈도우 신드롬을 리시버 쪽에서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샌더 쪽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작은 패킷을 안 보내기 위해서 네이글 알고리즘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얘기가. 아니 리시버 쪽에서 한 얘기만 들으면 될 거 아니야 샌더가. 뭐 네이글 알고리즘을 돌리고 말고 왜 하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인터넷의 기본 철학이 뭐냐면 상대편을 믿지 말라. 상대편을 믿지 말라.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 디자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예요. Be liberal in what you receive, but be conservative in what you send.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칙을 지켜라. 보수적으로 행동해라. 근데 네가 받는 거에 대해서는 리버럴해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받는 거에 대해서는 관용을 가져라. 무슨 말이냐면 온갖 미친 애들이 다 있어요. 네트워크에. 내가 어떤 TCP랑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놈이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미친 애랑 얘기를 하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만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오해하고 차를 몰고 나가면 다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가 생겨요. 별 미친 놈들이 다 있는데 저 온전한 놈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화가 나는 거야. 이해가 안 가. 근데 저 원래 미친 놈이다 그러면 미쳐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철학을 가질 때 그래서 이게 뭔가 피어링 상대를 해야 될 때는 be conservative in what you send. 네가 할 때는 철저하게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conservative하는 말이에요. be liberal in what you receive. 네가 뭔가를 딴 사람한테서 받을 때는 그놈이 이상한 짓 할 거라고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양쪽에서 이거를 주의를 하느냐? 리시버가 제대로 실리 윈도우 신드롬 어보이던스를 하고 있어도 샌더가 미친 짓을 할 수가 있고
샌더가 네이버 알고리즘을 제대로 돌리고 있어도 리시버가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그만 윈도우 사이즈를 막 알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쪽에서 돌려요. 이번 학기 마지막 이야기는 맨 뒤에 urgent mechanism 얘기할게요. 그 719페이지에 urgent mechanism이 뭐냐면 요 얘기 전에 아까 그 방금 그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프로토콜을 짜고 할 때 프로토콜을 여러분이 디자인해서 프로그램으로 그걸 짤 때 그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TCP IP 그 커널에 있는 코드를 보게 되면 IP의 경우에 약 4분의 3이 exception handling 코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미친 짓을 하는 경우에 대비한 코드예요. 25%가 자기 본연의 일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만큼 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프로토콜을 디자인할 때 상대방이 그냥 당연히 정상적으로 행동하려니 하고서 코드를 짜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온갖 미친 짓은 다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할 거라는 걸 갖다 대책을 마련해 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 TCP라는 TCP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본 적 있죠? 이스타블리시 상태에서 우리는 데이터 교환을 한다 했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상태들이 있고 또 거기서 빠져나가는 여러 상태들이 있습니다만 그 상태들 사이에 굵은 선은 정상적인 경로예요. 통상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나 얇은 선들은 가끔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거를 다 대비해 놓은 그 얇은 화살표들이에요. 자, urgent mechanism 전에 얘기했지만 이 urgent mechanism은 TCP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U 플래그가 0이었다가 1이 딱 되는 순간은 무슨 어떤 순간이냐면 TCP를 사용하는 응용에서 야 이거 어전 데이터라 야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플래그가 딱 세팅되면서 평소에는 값이지만 실려 오고 가던 urgent pointer라고 하는 필드의 값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줄을 서 있는 스트림이에요. 이게 이제 미래고 이쪽이 과거인데 urgent pointer가 뭘 가리키냐면 여기에 이제 이걸 싣고 가는 패킷의 TCP 헤더에 urgent pointer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U 플래그는 1인 거고. urgent pointer가 가리키는 요 지점이 뭐냐면 여기에서 urgent한 데이터가 끝난다는 거예요. end point.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urgent 데이터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데 일단 TCP는 그 정보만 갖고 갑니다. urgent pointer라는 비트 하나하고 urgent pointer 값하고. TCP는 몰라요. TCP는 그냥 중간에 짐꾼일 뿐이에요. 짐꾼. 예전에 뭐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그 주인 마님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야 누구한테 갖다 줘 이러잖아요. 이거 급하다. 그러면 그 종이 급한 내용까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걔는 급하다는 것만 알면 돼.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면 돼. 달려야죠. 그래서 받는 친구한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하다고 합니다. 하면 얘기하면 그쪽은 벌써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뭐 쿠데타를 지금 모의를 하고 있든가 뭐 그러면 그게 그 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행동하게 돼 있다고. TCP는 딱 그것만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응용은 여러분 이제 응용 따라 달라. 그래서 이 TCP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응용이 어떤 거에 따라 다릅니다. 예전 같은 뭐 파일 다운도 받다 컨트롤 C를 막 쳐서 중간에 중단을 시킨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응용이 있는데 이 urgent 포인터는 아마 그 정도까지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TCP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TCP를 열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배달할 때 그런 시나리오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만 TCP에 실어보내고 상대편 응용해서 그걸 해석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버퍼 플러시를 해버린다든가 잡고 있던 리소스를 놔준다든가 뭐 그 something이라고 하는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something에 대해서 미리 약속해 놓은 일을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는 인터넷 프로토콜은 한 3학기에 걸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빙산의 일각만을 이번 학기에 저희가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네트워크를 쓸 때 내가 클릭을 하는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쭉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클릭할 때 URL이 주어지고 URL 도메인 네임을 뽑아낸 뒤에 DNS를 써가지고 IP 주소로 바꿔오고
뭐 IP 주소가 바꿔져 왔으면 그걸 목적지 주소로 해서 라우팅 탭을 뒤진 다음에 넥스트 홉과 그 아웃풋 인터페이스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이것이 쉐어드 미디엄이면 넥스트 홉 IP 주소를 가지고 ARP 룩업을 해갖고 링클레어 주소로 바꿔와서 링클레어 프레임 목적지 주소에 박아놓고 그다음에 IP 데이터그램을 그 짐칸에 실어서 보내주고 라우팅 여하튼 이런 거 알죠, 그죠? 이쭉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 그래서 여러분이 보낸 이메일의 첫 번째 바이트가 어떻게 배달됐는지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다 된 거예요. 근데 재미없게도 이번 학기에는 그냥 응용 프로토콜 하나도 다루지를 못하고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했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터넷이나 다른 그 네트워킹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이제 더 이상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 네트워크, 그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이동통신 네트워크, 그 스마트폰 네트워크, 요 커다란 세계 네트워크에서 전부 다 IP 프로토콜이 쓰여집니다. 지금 이것이 그 세계 네트워크의 심장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번 학기는 여기까지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